월 소득 120만원 받는 혼자 사는 직장인이 주거급여를 신청했는데 담당자가 질 인가구는 월 115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실제로는 받을 수 있는 경우였거든요. 월급이 115만원을 넘는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계산 방식이 있었던 거예요.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담이입니다. 오늘은 주거급여 소득 기준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고 월급이 115만원을 넘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월급만 보고 포기하시는데 실제로는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 기준 주거급여 선정 기준부터 말씀드릴게요. 1. 인가구는 소득 인정액이 월 114만 8,166원 이하여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소득 인정액이라는 개념인데 이게 단순히 받는 월급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소득 인정액은 실제 받는 소득에서 여러 공제를 적용한 후 재산까지 고려해서 계산하는 복잡한 방식이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의 30%를 무조건 공제해 주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연령대에 따라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29세 이하라면 40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0세 이상이라면 기본 30% 공제만 적용되고요. 예를 들어 29세 대학생이 월 100만원을 번다면 먼저 40만원을 빼서 60만원이 되고 여기서 다시 30%인 18만원을 빼서 최종 소득 평가액이 42만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소득 인정액이 훨씬 낮아지죠. 월 소득 120만원을 받으신다면 30세 이상이라고 가정했을 때 120만원의 30%인 36만원을 공제받아서 소득 평가액이 84만원이 됩니다. 이미 원래 소득의 70%로 줄어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재산의 소득 환산액까지 더해야 최종 소득 인정액이 나와요. 재산 부분도 생각보다 관대해요. 재산은 모두 소득으로 환산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정해진 기본재산액까지는 전혀 계산에 포함되지 않거든요. 2025년 기준으로 서울은 9,900만원, 경기도는 8,000만원, 광역시와 세종시, 창원은 7,700만원, 그 외 지역은 5,300만원까지는 기본재산액으로 공제됩니다. 적금이 조금 있다고 하셨는데 이 기본재산액 범위 내라면 소득 인정액 계산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만약 기본재산액을 넘는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소득 환산율을 적용하는데 금융재산의 경우 월 6.26%의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실제 계산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서울에 거주하시면서 월 120만원의 소득과 금융재산 1억 2천만원을 보유하고 계신 김소담 씨의 경우를 살펴보면 먼저 소득평가액은 84만원이에요. 120만원에서 30% 공제를 받아서 36만원을 뺀 거죠. 재산 부분을 보면 서울 기본재산액이 9,900만원이니까 1억 2천만원에서 9,900만원을 빼면 2,100만원이 남아요. 이 2,100만원에 월 6.26%를 곱하면 약 13만원 정도가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됩니다. 계산해보면 2,100만원 곱하기 0.0626 나누기 12개월 하면 약 10만 9천원 정도 나와요. 따라서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 84만원 더하기 재산의 소득 환산액 약 11만원 해서 총 95만원 정도가 됩니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인 114만 8,166원보다 훨씬 낮아서 충분히 수급 가능한 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두실 점이 있어요.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인 76만 5,444원을 초과하면 주거급여 지급 시 자기부담분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초과분의 30%를 자기 부담하게 되는데 그래도 주거급여 자체는 받을 수 있거든요. 앞에서 계산한 김소담 씨의 경우 소득 인정액이 95만원이니까 생계급여 기준 76만 5천원을 넘어요. 95만원에서 76만 5천원을 빼면 18만 5천원이고 여기에 30%인 5만 5천원 정도가 자기 부담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거급여에서 이 금액을 빼고 지급받게 되죠. 근로소득 공제 대상은 다양합니다. 기본 30% 공제 외에도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북한 이탈 주민은 20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도 30%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자립준비 청년이나 청소년 한부모 같은 경우는 더 파격적이에요.
60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라면 월 100만 원을 벌어도 소득평가액이 12만 원밖에 안 나와요. 60만 원 빼고 40만 원의 30%인 12만 원을 또 빼면 28만 원이 되는 거죠. 재산 기준도 생각보다 넉넉해요. 서울 기준으로 거의 1억 원까지는 아예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적금이나 예금이 있으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기본재산액 범위 내라면 전혀 문제 없어요. 다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부모나 형제자매와 같은 일촌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보장시설에 입소했거나 다른 법령에서 우선 지원하는 주거가 있는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소득이 변동되면 주거급여 금액도 달라져요. 소득이 늘어나면 자기 부담분이 증가해서 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소득이 줄어들면 받는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득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단순히 월급만 보고 포기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공제와 계산 방식이 적용되어서 생각보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특히 29세 이하거나 특별한 상황에 있는 분들은 더욱 유리한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혼자 살면서 월 120만 원 정도 받는 분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받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담당자가 정확한 소득과 재산 상황을 파악해서 계산해 주실 거예요. 때로는 담당자도 복잡한 계산 방식을 다 알지 못해서 처음에 안 된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땐 자세한 계산을 요청해 보세요. 주거급여는 단순히 소득만으로 판단하는 제도가 아니라 개인의 다양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제도입니다. 나이, 가족 상황, 재산 정도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아도 실제로는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월급이 115만 원을 넘는다고 해서 무조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라는 별도의 계산 방식이 있고 여기에는 30% 기본 공제와 연령별 추가 공제, 그리고 기본재산액 공제가 적용되는 거죠. 이런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치면 실제 소득인정액은 월급보다 훨씬 낮아질 수 있어요.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직접 상담받아 보시는 게 가장 확실해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나 주거급여 신청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복지제도는 알면 도움이 되지만 모르면 놓치기 쉬운 부분이 많아요. 앞으로도 이런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소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